그 CT는 영상이 나왔겠구나. 예. 한동안 아직 안 달려서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CT에서 이제 한쪽에 메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프라이머리 알도로 생각하고 그냥 유니라테랄 아드레날렉토미를 했었죠. 프라이머리 알도에서. 근데 양쪽이 다 커져 있으면은 이제 이디오패틱 하이퍼 알도로 봤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이디오패틱 하이퍼 알도에서 그로슬리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아드레날 사이즈가 정상인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기능이 없는 non-functioning 아드레날 메스도 있기 때문에 유니라테랄 메스가 있다고 거기서 알도스테론이 나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 이제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대부분 환자에서 시행해라. 프라이머리 알도 감별 진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이제 명확한 경우는 베인 샘플링을 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경우는 이제 CT에서 당연히 유니라테랄 메스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데노마 같은 메스가 보이고, 이제 알도스테론 레벨이 현저히 올라가 있고 하이포칼레미아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프라이머리 알도 중에서도 이 아데노마 콘 신드롬이 이디오패틱 하이퍼 알도보다 심하거든. 하이포칼레미아도 잘 오고, 하이포칼레미아가 프라이머리 알도 50%밖에 관찰이 되진 않아요. 대개 이제 아데노마에 의한 경우가 잘 온다. 알도스테론의 절대치도 아데노마가 보통은 더 높다. 시비어리티가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절대치가 높고 하이포칼레미아가 심하고, 그리고 나이가 젊고, 왜냐하면 non-functioning 아드레날 메스는 나이 많은 사람에서 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다 이제 조건이 만족되면 현재도 베인 샘플링을 하지 않고 바로 수술해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는 결국은 대부분은 이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방사선과에서 CT를 보자는 거는 뭐 아나토미를 확인하려는 그런 건가? 자기 전문 분야 CT, MRI는 그냥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돼. 나도 앱도멘 CT를 보면 다른 쪽은 모르지만 아드레날은 뭐 어느 정도 보기. 아드레날이 이제 Y자가 거꾸로 이제 엎어진 모양을 보통 취하죠.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Y자가, 오른쪽은 뭐 명확한 앱노말리티는 없다. 메스 리전이 없고, 그리고 두께가 되게 다이아프라마틱 크로스보다 두꺼우면 하이퍼플레이지아라 보는데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메스가 보이죠. 왼쪽이 유니라테랄 메스다. 나이가 젊다,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다, 알도스테론 절대치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하지 않고 수술하기도 한다. 근데 그 경우도 베인 샘플링 하면 더 좋아. 어차피 수술을 앞둔 사람은 베인 샘플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되게 아드레날 이 CT의 메스 양상만 보고도 사실 학생들 시험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험은 티피컬한 전형적인 것만 내기 때문에 아드레날에서 뭐 당연히 이제 피오, 쿠싱, 알도 이런 걸 내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CT에서 메스를 보더라도 아드레날 칼시노마나 피오크로모사이트만은 커요. 보통 4cm 이상. 쿠싱은 크기가 중간 정도 돼. 2cm 정도. 알도가 제일 작아. 알도는 한 1cm. 그러니까 이제 CT에서 메스 모양만 가지고도 사실 거의 시험 반은 맞고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시험 보는 요령이라고. 다른 뭐 구차하게 뭐 랩 해석, 뭐 히스토리, 물론 당연히 봐야 되지만 CT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들어가고, 그런 거 다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이라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쪽에 메스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알도 중에 이제 알도스테론 프로듀싱 아데노마 가능성은 많지만 여기서 알도가 분비되느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노마 팔퓰레이션의 10%는 CT 찍으면 아드레날에 인시덴탈로마가 나거든. 그래서 베인 샘플링까지 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는 그런 근거에서 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그 전에 알도스테론 절대치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꽤 높네. 43, 59. 포타시움도 낮고, 나이 기준이 45세인가 35세인가 젊다고 보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베인 샘플링 안 하고 그냥 수술 들어가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수술할 거면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베인 샘플링이 인베이시브 하지 않기 때문에 베인 샘플링 거의 뭐 합병증도 없고, 있어도 되게 샘플 리미티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근데 학생 실습 끝날 때까지 결과가 다 안 나오니까 케이스 발표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인 샘플링이 원활치 못한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베인 샘플링 안 하고 수술 들어가기도 한다. 결국 베인 샘플링이 잘하는 센터에서 몰아서 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고. 우리 병원은 되게 잘합니다. 서울에 애지간한 병원보다도 잘해서 좀 이제 우리가 많이 오더를 내고 이제 김대리 교수가 많이 이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잘한다. 그러면은 컨설트를 볼까요? ABS는 내일 하는 걸로 혹시 AVS 오늘 수요일. AVS 하게 되면 금요일에 하지. 금요일 목요일 날까지 목요일 날 이제 FUT 피러스마이드 업라이트 네.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오후에 알도스테론 레벨이 나오거든. 이 사람은 그냥 뭐 거의 한다고 봐도 될 거야 아마. 그냥 5 이상이면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트에서 위에 게 먼저 온 거지. 위에 거를 먼저 보면 하여튼 카디올로지에 입원해 있고 당뇨병 진단 받은 적이 없는데 당화혈색소가 10.3%다. 이거 적었나? 이 환자 어떻게 할 거냐? 당뇨병 히스토리가 없는가? 그 예전에 진단 받았는데 치료 안 했다고. 약 먹은 적은 없고 네. 진단 받은 게 언제 처음에? 이 초기 간호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간호사들이 적는 걸. 얼마 안 됐네. 한 2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이제 당뇨병 위험이 있다고. 이때도 약간은 높았겠죠. 근데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10.3 나올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2차적으로 고혈당이 올라가는 원인. 그렇지. 이런 뭐 시골이나 제주도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어디 이제 통증 클리닉에 가든지 아니면 의약 분업이 되지 않는 다른 약국에서 이제 투여받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진짜 당뇨병으로 볼 수. 그런 게 없이 올라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당뇨병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컨설팅한테 적어서 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도 혈당이 높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아마 그거 상관없이 당이 올라갔을 걸로 오버트 다이비디스로 이제 볼 수는 있겠다. 오늘 아침에 공복이 154. 어제 잰게 있는가? 꽤 높네. 당화혈색소도 높고 이제 혈당이 높고. 이 사람 왜 입원해 있지? 그 처음에 흉통 주소 응급실통에서 주소로 내원해가지고 카디아 문제인지 그 워크업하기 위해서 뇌래풍에서 이스케믹 하트디지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건 아니고 어제 시행한 통보 초음파에서는 저기 신부 EF 60%를 넘어서 신부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카디악 마커에서 뜬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검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답변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일단은 그거 이따가 그 그 마무리 되면은 신부전은 아니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심혈관 질환 리스크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케믹 하트디지 여부는 확인된 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심혈관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나? 그 LDL 높았고 AC랑 그 다음에 A 뭐? 그 나이랑 AG, 그 다음에 HDL LDL. 콜레스테롤 HDL 낮아? 낮았고, 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높았고, 그래서 그 리스크 계산해봤을 때 높은 걸로 확인되어가지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메폴민이랑 유제요법 먼저 생각했습니다. 메폴민하고 뭐? 메폴민이랑 그 신부전이었으면 SGL2 쓰려고 확인했었는데 신부전은 괜찮은 하지만 어쨌든 SGL2랑 GLP-1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금 HbA1c가 10.3%로 높아서 바로 인슐린 그 지속형 인슐린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화혈색소가 10% 넘으면 다 인슐린 바로 써? 9% 이상 처음에 발견했을 때 9% 이상이면은
심한 고혈당에서 카타볼리즘이 있으면은 인슐린 치료를 처음부터 권고를 하죠. 근데 그거는 권고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실제 임상에서 경구약제 2제, 3제를 주고 1, 2주 후에 보면 또 좋아져서 오거든. 근데 이제 뭐 베타셀 기능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환자들은 처음부터 인슐린 쓰는 게 좋다라는 거는 뭐 동의하지만 반드시 뭐 그렇게 안 해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입원해 있고 입원 기저질환에 예후의 혈당이 준다면 바로 인슐린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MI는 아니고 일단 이스케미 하트 이밸류에이션 차 입원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로 볼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인슐린을 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도 할 수는 있다. 먹는 약만 쓰게 되면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인슐린을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떤 조합의 그 약을 쓰면 되겠나? 아까 뭐 얘기했잖아. 네, 그 처음에 메포민이랑 그 GLP-1이나 SGLT2 이제요법으로 처음에 했다가 계속 2, 3개월 지켜보고 만약에 그 컨트롤 안 되면 3제요법으로 대답을 잘 했습니다. GLP-1 애고니스트가 포함된 2제나 3제도 바람직하긴 한데 급여 조건상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거 쓸 수가 없죠. 우리나라 급여 기준을 감안하면 이제 메포민 플러스 SGLT2 이니비터 뭐 또는 그거 뭐 3제. 근데 급여 기준이 처음부터 3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메폴민은 얼마 써? 메포민은 처음에 500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부작용 없는지 확인하면서 용량 처음에 500을 써야 돼요. 처음부터 1000이나 2000 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처음부터 1000을 쓰면 안 되지? 메폴민? 저혈당 올 수 있는 거. 메폴민은 원칙적으로 저혈당 별로 없습니다. 저혈당은 이제 인슐린을 건드리는 약, 설포닐유리아나 인슐린 주사만 오지 다른 약들은 원칙적으로 없다. GI 트러블 때문에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인데 메폴민은 어떤 부작용이 제일 많아? GI 트러블이 제일 많아? 아노렉시아랑 그 다이아리아. 다이어리아 아노렉시아가 더 많죠. 네. 그리고 GI 트러블도 꽤 있긴 한데,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로우 도스 500ml 이하로 시작을 한다. 근데 가끔 1000ml 모르고 1000ml 시작해서 부작용 흡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대답은 뭐 비교적 다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케미 하트 디지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심혈관 리스크, 약을 처방 받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환자분 요거를 띄워야 돼가지고 전산에 환자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심혈관 위험 인자가 멀티플하게 있는 그런 환자로 SGLT 이니비터가 포함된 병용요법을 하는 게 좋겠다. 메폴민은 이제 처음이니까 500으로 쓰지만 부작용이 없으면 5일 이상 지나서 이제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왜?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볼 거야. 여보세요, 보호자분. 그 신경과 약을 워낙에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처방되지 않았고요. 그 류마티스에서 그래서 엠파글리플로진을 메포민 로우 도스하고 같이 쓴다. 엠파글리플로진은 10ml나 25ml나 효과에서 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용량에 따른 차이는 메폴린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3제를 쓸 수도 있지만 급여가 처음부터 3제는 허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처음에 2제를 써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네, 네네. 다음부터는 혈당이 올라가는 2차적 원인.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페브리디 류마티스 약이에요. 네. 네, 지금 그 토론 처방이 네네 맞습니다. 소화기능과 약은 추가 처방이 알겠죠? 없었어요. 예, 이제. 네. 안녕하세요.
겉으로 교육하면 뭐 외래 교육이 그지 이런 게 더 사실 교육 목적으로는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설트도 병리에 대한 컨설트인데 이 사람도 카디올로지인데 이 사람은 이스케미아 하트디지가 있는 사람인 모양이네. 그렇죠? 네. 하이포카이네이지아 뭐 올든지 어큐트인지 모르겠지만 MI는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당화혈색소가 8.2%다. 근데 기존에 약을 먹던 사람 리나글리피린, 메폴민 그리고 중간형 그러니까 NPH를 쓰는데 하여튼 올드한 인슐린이긴 하지만 NPH를 50단위 석 달 전에 30에서 50 이렇게 무식하게 올리면 안 되죠. 제가 올리는 원칙 얘기했지. 2, 3일 이상 기다려서 높으면 그때 약간 올린다. 내려가는 거는 저혈당으로 인한 감량은 빨리 한다.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증량하면 안 되는데 3개월 전에 갑자기 30에서 50으로 올렸다. 바쁘면 인슐린을 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가 뭐 앞으로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관리 계획을 짜야 된다. 자, 이 사람이 A1C가 얼마인가? 당화혈색소가 지금 8.2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듀레이션이 얼마지? 듀레이션 2018년부터 낫겠어요. 오래되진 않았네. 근데 인슐린 쓰고 일단 심혈관 질환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 기준을 한 8로만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몇 프로라고? 8.2. 8.2 그리고 이제 이스케미아 하트디지가 있고 크레아티닌, 콩팥 기능 괜찮아서 메폴민 등 이런 약 쓰는데 문제는 없겠다 네.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혈당은 보통 어느 정도? 어제 밤까지는 200대 나와서 RIM 지금 촬영했어요. 오늘 아침에 130, 공복이 130, 공복 130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혈당이 공복은 괜찮네. 공복은 그지? 낮에만 이제 공복 99, 데이타임에 220, 250. 그러니까 식후 고혈당이 주로 문제되는 그런 환자인 것 같다. 식후를 이제 겨냥한 그런 치료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NPH 이 사람 아침에 들어가 저녁에 들어가? 아침에 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쓰겠어 학생은? 환자 어제 밤까지는 혈당 조절 안 되는 거 확인해서 계속 조절 안 될 경우에는 베이저볼로스로 인슐린 투여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후로 외래 올 때는 환자가 한국병에서 팔로우 중이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달 정도 병원 지켜봐서 당화혈색소 조절 안 되는 거 확인했을 경우에는 에피드라 같은 해코용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석효성 들어가서 베젤볼로스 하는 게 혈당은 가장 잘 잡히겠지만 환자의 이제 라이프 퀄리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든지 환자가 따라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꼭 베젤볼로스를 해야 되느냐를 확인하려면 뭘 보면 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베타셀 기능을 평가하는 아직까지 유일한 지표인 시페타이드를 그거를 재라고 해야 된다. 시페타이드가 낮아져 있으면 베젤볼로스 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활요법이 따라준다면 먹는 약이나 기저 인슐린 요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자기 치료에 적응이 해온 당뇨 환자의 그런 치료 패턴을 바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은 다 틀리고 생활 방식이 혈당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 생활 방식에 맞춰서 약이라든지 조절 방법이 적응이 된 사람은 억지로 이렇게 뭐 변화를 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조절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이런 전제하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인슐린을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쓰는 상태에서 공복은 잘 잡히고 시큼한 약간 높고 당화혈색소가 8.2%?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다는 걸 감안해야 돼서 이 사람이 인슐린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레지멘 베이스로 해서 약간씩만 변화를 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NPH 아까 50단위 쓴다 그랬나? 30에서 50으로 바로 올렸다. 이런 게 이제 오버베잘리제이션의 원인이 되는데 뭐냐면은 혈당 조절을 하는데 물론 NPH는 중간형이라서 틀리겠지만
공복은 괜찮고 식후가 높은데 자꾸 공복 내리는 약만 자꾸 올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인슐린, 글라진이라든지 데글루덱이라든지 식후는 전혀 내리질 못하거든. 이런 사람의 공복은 100이고 식후가 250. 계속 이것만 올리다 보면 밤에 혈당이 50, 60으로 떨어져서 밤에 저혈당이 온다. 이거를 오버베잘리제이션이라 그래요. 어쨌든 NPH도 기존 인슐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후가 높은 걸 잡기 위해서 식후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기존 인슐린을 자꾸 올리는 이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답변을 당화 혈색소가 많이 높지는 않고 일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환자다. 그리고 식후가 주로 높다. 그 식후 고혈당 패턴, 공복 고혈당 패턴 이런 얘기는 텍스트북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실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파악이. 식후 고혈당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인슐린을 쓰면은 초스케성으로 가야 되고 먹는 약을 쓰면은 DPP-4 이니비터나 SU를 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래를 보내겠다 뭐 보내도 되는데 요새 1시 10분에 외래 끝나는데 그냥 오늘한테 다 받을 수도 없고 일단 50단위 뭐 저혈당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30단위로 다시 내리고 오전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그랬지. 30으로 좀 내리고. 이 사람이 메폴민이 얼마 쓰지? 지금 참 쓰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할까 어떻게 할까? 네, 그대로 해주세요. 왜 그대로 해? 올려야지. 메폴민은 용량을 올릴수록 혈당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쓰는 사람 메폴민은 꼭 같이 써야. 왜? 메폴민을 쓰면 혈당도 더 내리고 인슐린 들어가는 양을 적게 한다.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면 체중도 늘고 저혈당 부작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똑같은 혈당에서 적은 인슐린을 쓰는 게 좋다. 이 사람 500ml BID 1000ml 쓰는 거니까 750ml BID 1500으로 이제 올리는 게 좋다. 1000ml 삐얼. 그래? 그러면은 뭐 더 올릴 수는 없죠. 물론 그 전에 메폴민 부작용이 이 사람이 있던 사람이냐 그 확인은 해야 되는데 최고로 이미 쓰고 있으니까 더 올릴 필요는 없고 기존에 그 DPF 이니비터는 뭐 그대로 써야죠. 이거는 식후에 좀 겨냥이 된 약이고 뭐 리나글리틴을 나는 제미글리틴으로 바꾸긴 하지만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제를 하겠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2제를 하고 있어서 당이 약간 높고 이거는 이제 보험 100%로 메폴린보다도 글리피자이드가 더 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후가 더 높은데 기존에 식후를 내리는 약이 더 강화된 건 아니거든. 네. SU를 쓰면은 식후가 조금 더 내리긴 해. 근데 SU를 이 사람은 아침에 써야 돼. 왜냐하면은 공복은 괜찮잖아. 저녁에 쓰게 되면 공복 혈당이 더 내리고 밤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서 아침만 글리피자이드 이제 하나 들어가게 하고 이건 보험 100%로 하고. 왜냐? 인슐린은 먹는 약 2개밖에 보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베타셀 기능 평가를 위해서 시펩타이드를 재라. 시펩타이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기저치 자극치 두 개 다 재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기저치 공복 상태에서 재는 게 낫죠. 스펙타이드는 항상 글루코스하고 같이 재야 된다. 네? 이렇게 쓴 이유 알겠죠? 네. 네. 그다음에는 당뇨병 환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컨설트를 왔네. 당화혈색소가 6.9%고 수술을 이제 한다. 수술이 마이너 오퍼레이션이나 메이저 오퍼레이션. 메이저 오퍼레이션은 어떤 캐비티를 여는, 앱도미널 캐비티를 여거나 플로랄 캐비티, 브레인을 연다든지 이런 거를 메이저 오피라고 하죠. 당화혈색소가 6.9고 당뇨 치료 받는 사람인가? 이 사람? 네, 그 삼재유법에서 메트포민이랑 DPP4 인히비터, 이아솔리노딘 이렇게 다이졸린다인 TGD, 인슐린 센스타이저, DPP4 인히비터, 메폴민 3제를 쓰고 있고 당화혈색소가 6.9다. 이 사람 수술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네, 뭐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어? HbA1c 6.9로 수술 전 기준이 8%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지만 어제 이 블러드 슈거 테스트에서 오후에 잠깐 246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슬라이딩 스케일 인슐린 레지멘이나 베이설 볼러스 인슐린 레지멘으로 뭐 수술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죠. 에비던스가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수술 대비라든지 입원 환자 혈당 조절 기준은 평균 140 이하, 180 이하를 공부하는데 이 사람의 BST 횟수는 충분치는 않고 당화혈색소로 간접적으로 볼 때 6.9면은 그 기준 이하로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학생 얘기대로 입원 후에 한 두세 번 체크한 혈당은 약간 높다라는 거지. 오늘 공복이 168. 어제는 왜 또 246까지. 그러니까 입원해서가 평소보다 혈당이 더 높은 거네. 네, 아니면 이제 원래 BST하고 A1C에 이제 디퍼런스가 있는 환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CKD, 크레아틴이 올라서 이 사람 뭐 그런 사람 아니냐, 투석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되게 이제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A1C하고 BST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A1C로 평가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투석 환자, 두 번째가 임신한 사람들. GDM 환자 A1C 안 보거든요. 기간도 짧지만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블라드 볼륨, 플라즈마 볼륨이 올라가고 이제 RBC 라이프 스팬도 틀려지고 이런 것 때문에 A1C가 정확하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입원해서 평소보다 혈당이 높은 걸 보이는 것 같은데 입원해서 체크한 게 2번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높아서 수술하지 말라 그럴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뭐 수술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 페리오피 매니지를 어떻게 쓰면 되겠는지. 페리오피 시에 글루코스 인슐린 포타슘 수액을 주사하는데 그 전에 수술 하루 전날에 메테포민 중단하고 수술 중 목표 혈당은 120에서 180mg/dl로 유지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 전후 뭐 이런 때는 IV로 인슐린을 주면서 혈당 조절하는 게 이제 프린시플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 병원 입장이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면 대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IV 인슐린 인퓨전을 잘 하지 않는다. 편한 거는 서브큐 인슐린으로 주면서 슬라이딩 스케일을 하고 그러면 그게 편하지. 그래서 되게 보통 많이 하는 게 기저 인슐린 깔고 슬라이딩 스케일은 그때그때 인슐린을 대체하는 거니까 과학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단 이제 기저 인슐린을 깐 상태, 다른 인슐린 레지멘을 하는 상태 그 위에다 하는 거는 오래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기저 인슐린 깔고 슬라이딩 스케일 하는 거를 가장 이제 흔하게 페리오피 매니지먼트 방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글루코스는 되게 이제 플루이드는 되게 글루코스 RI 소량 들어간 걸 같이 주고 이 사람 뭐 공복 아직 입원해서 BST가 왜 높은지 모르겠으나 기저 인슐린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플루이드에다가 슬라이딩 스케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뭐 질문? 아니면 전공의도 뭐 질문 없어? 뭐 질문이 있는데 어. 수술 환자에서 만약에 경화혈 수준이 높은데 BST 수치가 낮으면 BST를 기준으로 수술 비용도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지금 이제 수술 기준에 수술 전후 처치에 이런 레지멘들이나 기준에 되는 근거하는 연구들은 네. BST 수치를 가지고 다 연구해서 나온 기준이고 레지멘들입니다. 이온씨 가지고 한 연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균 혈당, 물론 한 달 전 평균이 아니라 가장 최근 평균 혈당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한 4, 5일 정도의 글루코스 레벨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네. 저번 달에 당화혈색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근거되는 연구들이 다 글루코스 레벨에 근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죠. 네. 근데 그게 없다. BST가 한 2번밖에 잰 게 없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볼 수가 없고. 다른 질문 없어요? 교수님 저 질문 있어요. 예. 그 아까 환자가 DPP4 썼는데 그 심혈관계 질환 있는 환자에서 SGLT 인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로 이제 대체할 만큼 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에서 주는 베네핏이 혈당 조절할 때 혈당 조절을 영향하는 게 1차 목표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좀 더 2차적으로 챙기는 건지. 둘 다 챙겨야지. 당도 잡아야 되고 네. 심혈관 질환도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니까 네. 심혈관 질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근데 혈당 조절을 열심히 했을 때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뭐 당뇨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매니지인 혈당 조절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혈당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심혈관 질환까지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만족시키는 약이 여기서 SGLT2 이니비터하고 GLP-1 애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약을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어, 근데 혈당만 잡고 심혈관 질환은 카디오로 보낼 거냐?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뭐 같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 예? 지금 예. 그 아까 그 특가를 했던 그 환자에서 그 이게 10% 넘게 처음에 이게 HbA1C가 됐고 이제 지금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목표 당화혈색소를 엄격하게 잡아주는지 덜 엄격하게 잡아주는지 그 사람이 뭐 심혈관 질환이 있었나? 그 지금 이제 아직 진단받은 건 없고 계속 검사 중인데 그 뭐 초기 당뇨병 환자 네. 정도라고 쳐야죠. 초기 당뇨병 환자는 최대한 스트릭트하게 해야 되니까 6.5%를 타겟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혈당이 심해서 혹시나 이제 베타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에이티피칼 DM이 아닌가, 이런 것도 사실 베타셀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런 에이티피칼 DM이나 타입 1 DM이나 우리나라 타입 2에서도 베타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 혈당 조절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는 6.5%로 하려면은 자꾸 이제 저혈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거기까지 안 내려가니까 조금 더 빨리 혈당을 내리는 SU나 인슐린이 이제 조기에 들어가고 저혈당을 자꾸 고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혈당이 취약한 사람은 또 A1C를 올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초기 당뇨 환자니까 6.5% 미만으로 스트릭트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베타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저혈당이 취약한 경우다 하면 그거는 이제 치료해 보면 좀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높게 잡아야죠. 일단은 6점으로 시작은 해야 됩니다. 초기니까.